일단은 이 중에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거는 이 리슬링이에요. 이 리슬링을 갖고도 이 귀부 와인을 만드는데 사실 독일 리슬링이라고 해갖고 다 귀부 와인은 절대 아니죠. 사실 대부분의 독일 리슬링은 이렇게 귀한 부패, 노버랏을 겪지 않은 그냥 일반 리슬링 갖고 만드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독일 와인들 중에서도 사실 독일 하면은 거의 그냥 리슬링인데 독일 리슬링 중에서도 정말 최고급으로 올라가면은 그 엄청나게 달콤한 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이렇게 보트라이드 시네레아 곰팡이의 그 보트라타이즈를 당한 그러한 귀부 와인이 되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이 와인의 등급을 당도로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독일은 햇빛을 워낙에 받기가 힘든 되게 북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그 포도 안에 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되게 고급, 되게 품질이 좋은 와인으로 그거를 클래시파이를 했었어요. 그런 만큼 예전부터 독일에서는 진짜 품질이 좋은 와인 하면은 그렇게 진하게 당이 들어갈 수 있는 와인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리뷰를 해드리자면은 독일에서는 가장 아예 달지 않은 트로켄이 있어요. 트로켄은 드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카비네트. 카비네트는 약간 달콤해요. 그 다음에 슈베틀레세. 그 다음에 아우슬레세. 그 다음에 베렌아우슬레세. 그리고 트로켄 베렌아우슬레세. 마지막 이 베렌아우슬레세랑 트로켄 베렌아우슬레세는 이름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냥 BA 그리고 TBA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외우시는 게 쉬워요. 트로켄, 카비넷, 슈베틀레세, 아우슬레세, BA, TBA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도 트로켄, 카비넷, 슈베틀레세까지는 거의 그냥 그러한 보트라타이즈된 포도를 안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우슬레세 등급서부터 해갖고 이제 포도 중에서 이 보트라타이즈 되어 있는 포도 알들이 일부 들어가요. 한 10%에서 30% 가량 섞이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베렌아우슬레세 BA 등급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거의 TBA 트로켄 베렌아우슬레세는 거의 전적으로 그 보트라타이즈 된 이 포도 알들이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귀부 와인들이 라인가우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라인가우에서 이러한 귀부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냐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특이해요. 이게 약간 미스이긴 한데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 옛날에 이러한 포도밭들을 소유하는 그 소유주가 그 수확 날짜를 다 정했었어요. 그래서 이날 수확해라 이런 식으로 했었고 어느 날 이 와이너리의 이 소유주가 딱 수확 날짜를 그 승을 통해 갖고 전달을 시킨 거예요. 이날 수확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승이 그걸 전달하러 걸어가다가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 시간에 못 도착한 거예요. 포도밭에다가 이 수확을 어느 날짜에 하랍니다 라는 걸 전달하러 못한 거예요. 며칠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탓에 결국 그 수확의 날짜가 평상시보다 1, 2주가 더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늦어진 포도를 갖고 수확을 하게 됐는데 그 포도가 이미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아진 거죠. 쭈글쭈글하고 약간 곰팡이가 좀 쓸고 그래서 이건 진짜 못 쓰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아까우니까 그걸 갖고 와인을 만들어 봤는데 맛이 미쳤더라. 이렇게 해갖고 그러한 종류의 와인들이 나왔다. 이러한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런 식으로 귀부 와인이 시작이 됐다 그랬고 아마 제 생각에 귀부 와인이라고 했을 때 이 소테른이나 토카이는 엄청나게 큰 유명도가 있는 반면에 이 리슬링에서의 이 귀부 와인들은 그것보다는 더 명성이 사실은 덜 알려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진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비록 이 독일의 리슬링을 갖고 만드는 귀부 와인들이 대중들에게는 소테른이나 토카이만큼 알려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세계 최고의 와인의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사실 최고의 토카이나 최고의 이 소테른보다도 최고의 독일 리슬링을 훨씬 더 높게 쳐줍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와인서처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와인서처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 50개 명단을 매해마다 거의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정도씩을 계속 업데이트해요. 그 사이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와인의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데이터베이스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와인 50개. 그래서 그 명단이 있는데
여기서 그 최고로 비싼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특수 와인들의 경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가 소유하던 1923년도 와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새롭게 이 와이너리에서 시장에다가 출시를 한 그 상태의 와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50개 와인을 쫙 명단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와인들을 보면은 그 와인 중에서 이러한 귀부 와인이 들어가는 거는 오로지 여기에 독일 리슬링 와인이에요. 이 명단을 보면은 거의 명단 중에 제 생각에 85%는 보르도 와인이에요. 일단 1등, 맨 위에 있는 1등은 뭐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바로 로마네 꽁띠죠. 로마네 꽁띠가 무조건 1등에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죄다 부르고뉴예요. 그냥 죄다 부르고뉴 그랑크리들의 포도밭들에서 나오는 와인들이 한 80%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외에 이제 그 탑 50 와인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게 일단은 보르도 와인들이 몇 개가 들어가요. 그것도 그 보르도 와인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그랑크리 1등급 와인들 있죠. 그 와인들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샤또 마고, 샤또 오브리옹, 샤또 라핏 이런 애들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걔네보다도 더 비싼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리베르 파테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페트리스, 레빵 뭐 이러한 식으로 폼무롤에서 워낙에 엄청나게 비싼 걸로 유명한 와인들 이런 와인들이 뭐 조금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카테고리가 미국의 컬트 와인들이에요. 거의 미국의 컬트 와인 중에서도 스크리밍 이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탑 50에 거의 죄다 부르고뉴, 보르도, 미국 컬트 와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에 들어가는 와인들이 바로 귀부 와인 중에서도 이 독일 리슬링 귀부 와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일단 가장 높은 순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에고뮬러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트로켄베렌아우슬레제예요. 에고뮬러는 워낙에 독일의 최고급의 와인으로 유명하고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탑 50에 들어가는 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이 요요 스프룸 그걸 짧게 말해서 JJ 프룸에서 만드는 트로켄베렌아우슬레제도 지금 현재 이 와인의 16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에고뮬르의 TBA는 뭐 $10,000가 넘어갈 거예요. 1,000,000원. 근데 이 요요 스프룸도 TBA 같은 경우는 바로 신생 출시가 된 게 $5,000가 넘어가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6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와인은 TBA는 아니에요. TBA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트로켄베렌아우슬레제도 아니고 베렌아우슬레제도 아니에요. 베렌아우슬레제는 한 1,500불 정도 할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 좀 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아우슬레제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 아우슬레제에서도 그래도 일부는 분명 그 볼처타이즈 돼 있는 그러한 포도알을 썼기 때문에 귀부 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이너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거는 벨렌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벨렌이라는 게 크게는 보자면 모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젤이 독일 전체에서 이 포도를 기르는 그 양으로 치자면은 3위예요. 3위. 하지만 제 생각에 그 중요도로 치자면 명성으로 치자면은 1위인 것 같아요. 1위. 라인가우에서 비록 귀부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진짜 세계 최고의 독일 귀부 와인으로 인정받는 거는 결국엔 이 모셀 지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고뮬러 있죠. 이 에고뮬러라는 회사의 TBA도 다 모젤에 있는 포도밭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 요요스프룸도 탑 50 명단에 들어가는 이 와이너리의 포도밭이 있어요. 이름이 벨레너 소넨우어라는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밭도 위치가 다 모젤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귀부 와인 하면은 사실 최고로 쳐주는 곳은 이 모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짜 포도를 오래전서부터 막 기르기 시작했어요. 아마 뭐 실제로 그냥 포도를 기르는 거는 그냥 중세 시대였을 거예요. 아마 12세기, 11세기 막 이때부터 그냥 여기서는 포도를 막 기르고 있었고 그걸로 막 와인 만들고 있고 막 그랬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문헌은 없어요. 하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오래전서부터 와인을 만들던 지역이고 이 와이너리 JJ 프룸은 1911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와이너리 자체도 역사가 굉장히 깊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 와이너리가 사실 세계적으로 정말로 유명한 와이너리예요. 이 와이너리의 명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인데 뭐냐면은 와인 스펙테이터라고 세계에서 와인으로 가장 유명한 잡지가 있죠. 와인 스펙테이터가 매해마다 세계 100대 와인의 명단을 내요. 이건 와이너리로 내는 건 아니고 특정 와인들로 내요. 이 명단이 거의 나온 지 한 20년이 됐는데 그 20개 해 중에서 9개 해,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죠. 9개 해에 이 JJ 프룸이 만든 와인이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매해마다 100대 와인 하면은 그 중에서 매일 매해마다 자주 섞이거든요. 막 예전에 있던 게 나가기도 하고 없던 게 들어오기도 하고 사실 이런데도 불구하고 20년 중에서도 9년을 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이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와인은 그냥 거의 세계 100대 와인 중에 하나로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조로 비교를 하자면은 이 토카이에서 만드는 이 브랜드는 그 역대 탑 100 명단에 2번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소테르네서 샤토 기로도 5번 들었거든요. 근데도 이 JJ 품은 여태까지 9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세계적으로 얼만큼 인정을 받는 와이너리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와이너리에서 이제 포도밭을 한 4개 정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포도밭이 이 벨레노 소네누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 와인 스펙테이터 탑 100 9번 든 것 중에서 7개의 와인들이 다 이 포도밭에서 나왔던 거예요. 벨레노 소네누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모젤 지역의 벨렌이라는 지역에서 있는 이 포도밭에서 만드는 거다. 여기에서 이 포도밭 중에서 소넨우어라는 단어가 해시계를 뜻해요. 거기에 1842년도에 그 해시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해시계가 거기에 크게 있어갖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밭이 이 벨레노 소넨우어라는 포도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워낙에 포도를 기르기가 되게 힘든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단은 경사가 너무 심해요. 경사가 심한 곳들은 70도예요. 70도는 어느 정도인지 70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90도가 직각이거든요. 90도가 70도. 진짜 이 정도의 경사에서 이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의 위험할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의 경사에서 이렇게 자라는 포도들이 사실은 근데 정말 맛있는 포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경사졌고 그 땅이 약간은 돌로 돼 있어요. 그 슬레이트, 전파남, 그리고 시스트, 편암 이러한 되게 약간 회색인데 약간 햇빛을 되게 반사시키는 회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햇빛을 되게 잘 반사시켜 갖고 독일같이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햇빛을 거의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사가 지었기 때문에 이 배수도 굉장히 잘 되고 햇빛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에 있는 포도밭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밭이 포도를 기르기에는 힘들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는 그냥 정말 천상의 포도들이다. 그걸로 만드는 거고 이 와이너리의 이름 JJ 폼이라는 거가 그 이름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거를 세웠던 사람의 이름인데 그 폼이라는 성이 사실상은 이 독일의 와인 업계에 있어 갖고 굉장히 명성이 있는 가문이에요. 이 같은 모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와이너리 세 곳이 에곤뮬러, JJ 폼 그리고 닥터 루센이라는 곳인데 이 닥터 루센도 사실은 이 같은 폼 가문에서 나온 와이너리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닥터 루센으로 바꿔갖고 이제 하고 있지만 같은 가문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귀부 와인의 원조는 독일에서 라인가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라인가우 지역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이너리가 있거든요. 그 와인 회사 이름이 로버트 바일이에요. 근데 그 로버트 바일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가문으로 치자면은 이 폼 가문의 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JJ 폼이라는 가문은 정말 독일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인의 비비노 평점 한번 볼까요? 자, 요요스 폼 벨레노 소넨우어 리슬링 아우슬레제 2012년 빈티지 총 133명이 여기에 평가를 해서 4.1입니다. 4.1점. 진짜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 와인의 가격은 저는 한 50불 후반대 한 50 몇 불로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비노에서는 한 80불 정도로 나오고 한국에서는 조금 더 비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격대는 저는 한 50불 정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요스 폼에 대한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요요스 폼이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가장 당도가 높은 그리고 가격이 비싼 트로켄베렌 아우슬레제 이 TBA 등급은 한 병에 한 5,000불이 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이 넘는 거고 그거 하나 아래 등급 베렌 아우슬레제 BA는 한 1,500불이 넘어요. 우리나라 돈은 한 15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와인에 비해 갖고 이 아우슬레제 등급으로 내려가면은 확 가격이 훨씬 더 그나마 대중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50불대 정도로 샀는데
이 아우슐레제라는 거가 사실상은 이 당도의 레인지를 말하는 건데 이 아우슐레제로 분류될 수 있는 이 당도의 범주가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떤 아우슐레제는 거의 스페틀레제에 가까운 낮은 당도고 어떤 아우슐레제는 거의 이 베렌 아우슐레제 BA 등급에 가까운 되게 높은 당도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아우슐레제로 부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와이너리에서 예전에는 그 아우슐레제 속에서도 어느 정도로 당도가 있는 아우슐레제인지를 따로 또 섭 구분을 또 했었어요. 재차 이렇게 한 번 더 구분을 했었는데 독일에서 그걸 법으로 막았어요. 안 그래도 독일어 어려워 죽겠는데 사람들 아무도 이거 이해를 못하는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그걸 갖고 그렇게 또 아우슐레제로 구분하지 마라. 너무 복잡하다. 그렇게 갖고 그걸 아예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그 여러 개의 등급으로 만들던 이 아우슐레제 와인을 이름을 다 똑같은 아우슐레제로만 달고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비록 이제 여기다가 아우슐레제라고는 다 똑같이 달아야 되지만 이 위에 이 캡슐 부분, 이 캡슐의 색깔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슐레제 중에서도 이 흰색 캡슐을 갖고 있는 거는 가장 당도가 낮은 축에 속하는 아우슐레제 한 50불 정도로 하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돈을 좀 쓴다고 하더라도 돈을 써서라도 조금 더 이 베렌 아우슐레제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 그리고 약간 좀 그거에다가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캡슐이 골드, 금색으로 되어 있는 골드 캡슐이라고 불러요. 골드 캡슐. 영어로는 골드 캡슐. 그 골드 캡슐을 사면은 걔는 한 150불 정도 할 거예요. 얘보다는 좀 더 비싼데 그래도 1500불 하는 베렌 아우슐레제보다는 훨씬 더 구매 가능하죠. 그래서 그 골드 캡슐을 사는 거를 추천드리고 골드 캡슐 중에서도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골드 캡슐이 이 정도 길이가 되고 흰색 띠가 하나가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골드 캡슐이 길이가 더 길고 흰색 띠가 두 개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더 길고 흰색 띠가 두 개가 있는 애는 더욱이나 이 베렌 아우슐레제에 가까운 와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와인에 비해서 골드 캡슐은 보트라타이즈 되어 있는 귀부 와인의 비율이 더 높게 섞여 있는 와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베렌 아우슐레제까지는 사긴 힘들더라도 조금 더 제대로 이 독일의 귀부 와인의 진수를 한번 느껴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 골드 캡슐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바로